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142페이지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권리의 주체, 지금서부터 이제 권리죠, 권리? 민법 제3조부터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일 앞에가 이제 권리의 주체인데, 권리의 주체는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 행사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권리의 주체라고 합니다.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때 권리 행사의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하죠. 자, 이 권리의 주체는 오직 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 이 인이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요. 법은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집단을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건 그쪽에서 보기로 하고요. 먼저 민법 제3조의 자연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생존한 동안이다 라고 하는 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를 생존기간이라고 하죠. 그럼 사람의 생존기간을 잠깐 보면, 자, 출생을 하죠. 사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권리 능력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생과 동시에.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이다라고 하는데, 왜 권리 능력 그랬는데 의무는 왜 튀어나오느냐?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전은 앞면으로 내든 뒷면으로 내든 가치가 똑같죠. 그러니까 500의 권리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인 500의 의무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과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과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100%는 없는 거예요. 예외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과학은 사람의 관념, 의식, 지식, 이성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욕하는 건 저기 있는 쓰레기들이 하는 짓이고, 그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자격이지, 이게 권리 능력이라고 해요. 그 권리 능력은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갖는 거예요. 무조건. 그 말이 이거예요.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생 신고 안 했다는 거예요. 출생 신고를 안 했어도 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딱 하나 예를 들면요. 손주가 태어나니까 바깥에 있던 할아버지가 응애 응애 그러고 손주가 우는 소리를 듣고 바깥에 있는 할아버지가 감동을 했어요. 와, 저 녀석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울음소리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 울음소리를 자기가 들었다고?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등치시키고 싶은 거야. 뭔가 관련성을 주고 싶은 거야. 그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30만 평 쟤한테 줄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걔는 출생신고 했습니까? 아직도 안 했죠? 근데 토지 30만 평 가질 수 있어요, 걔가? 예. 네. 아직 갖지는 못했지. 하지만 가질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걸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고. 걔가 토지 30만 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은 출생신고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자가 되지만,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출생과 함께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법은요. 그게 그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요 기간 동안 당연히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럼 자연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거는 오직 뭐에 의해서만? 사망에 의해서만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사망하지 않았다. 그럼 재산, 산소 마스크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응급실에 누워 계십니다. 그분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생활 능력도 없고 의지 능력도 없고 그냥 산소 마스크 쓰고 숨만 쉬고 계신다고. 돌아가신 거요?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의 재산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산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망하시게 되면 돌아가실 때 심박이 완전히 멈췄다는 거예요. 아직 사망 신고 안 했어요. 그래서도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하시는 그 순간 재산은 무조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연인은 오직 사망에 의해서만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망 신고라든지 출생 신고 같은 거 전혀 관계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사 능력은 자기 행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상인의 지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의사 능력은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규정을 둘 수가 없어요. 자, 의사 능력은 정상인의 지능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할 때 이 행위가 잘못된 행위인지 잘한 행위인지 이 행위를 내가 해도 되는 건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 정도를 의사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 하는 애들은 의사 무능력자라고 봐야 돼. 그런 애들 많죠, 대한민국에? 네,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근데 의사 능력에 민법의 의사 능력에 규정을 둘 수 없는 게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리 나타나는 거야. 그 말은 의사 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은 획일적인 기준이 없고 구체적인 법률 행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 말을 일반 사회에서 얘기할 때 그때그때 달라요. 이 말이. 구체적인 법률 행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때그때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자, 이제 요거 갖고 예를 들면은요. 어떤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한텐 6달 된 아기가 있고 6살 된 아기도 있다는 거죠. 6살 된 아기도 있어요. 이 어머니는 모유를 오래 먹이면 애가 건강하고 암도 안 걸리고 체력도 좋고 지능도 좋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셔갖고 늦게까지 계속해서 모유를 수유하고 계신 분이야. 근데 이 아기가 이제 이가 날라고 하는지 자꾸 엄마를 깨물어요. 그럼 엄마가 이게 엄마를 깨물어 그러고 거꾸로 자꾸 팹니까 막? 안 패죠. 아빠들은 잘 몰라. 엄마들은 제가 옆 집사람 보니까 아이고 엄마 아파 그러면서 이에다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어갖고 꽉 못 물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먹여요. 아프면서도. 안 패죠? 6살 된 큰애가 주위를 뱅뱅 돌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다 내가 독차지했는데 동생 생기니까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해서 너도 저축게 일로 와. 그래서 젖을 먹였더니 얘도 똑같이 깨물었다고. 얘 따라 했어.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쉽게 얘기해서 팼을까 안 팼을까 이건. 팼겠죠? 왜? 같은 엄마한테 같은 아들들이 자녀들이 똑같은 짓을 했는데 얘는 왜 패고 얘는 왜 안 패? 이 사안에서 얘는 의사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죠? 근데 얘는요, 의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효거든요. 엄마한테만 맞아, 아빠한테도 맞아. 아빠한테도 한 대 맞죠?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한 대 맞았어요. 씩씩거리고 나온 거지. 옆집 아저씨 갑을 만났어요. 옆집 아저씨 갑이 얘하고 친한 이유가 있어요. 친하게 지냈던 이유가. 얘가 누구냐면 여기서 할아버지한테 토지 30만 평 받아갖고 갖고 있는 애요. 얘가 만나갖고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서 엄마한테 맞았다는 거야. 그때 네 맞을 짓 했다.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때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빠는 도대체 왜 한 대 때리고 하냐고. 그건 네가 커야 한다. 그래 크면 알게 되죠? 그러면서 가자 아저씨가 사탕 사줄게. 사탕 쓱 가면서 물어보는 거지. 너 땅 30만 평이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그러니까 잘은 모르는데 그렇대띠다. 좀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저씨가 추파춥스 사탕 100개 사줄 테니까 그 땅하고 사탕 100개하고 바꾸자. 얘는 사탕 100개가 좋아? 땅 30만 평이 좋아요? 사탕 100개가 좋죠. 그럽시다. 그래서 합의했어요. 계약했다고. 교환 계약. 사탕 100개와 토지 30만 평 교환. 이행할 때 얘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 정도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거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법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학자들이나 판례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조건 무효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구체적인 법률 행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이제 우리처럼 배운 사람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안 배운 사람들이 할 때는 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배우기 전까지는 여태까지 그때 달라요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돼. 친구들 사이에서 잘못하면 왕따 되겠다, 그죠? 그래도 배운 사람답게 이제 항상 용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이제 의사 능력이고, 그다음에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건 행위 능력. 여기는 앞에가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법률이란 말이 빠져 있는 거야. 법률 행위 능력. 다른 말로 법률 행위를 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혼자서 완벽하게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은요, 타인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유효하면서 완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 행위 능력은요, 요 기간 동안에 뭘 갖는다고 했죠? 권리 능력을 갖는다고 얘기했죠? 의사 능력은 획일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법률 행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행위 능력은 혼자서 완벽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획일적인 기준이 있어요. 19세라고 하는 19세 이상자를 뭐라고 불러요? 성년자라고 하죠. 19세에 미달하는 자를 뭐라 그래? 미성년자라고 하잖아요. 미성년자는 혼자서 완벽하게 의사결정하고 완벽하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 능력이 부족한 자. 그래서 전에는 이걸 무능력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무능력자라니까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용어를 바꿔서 이런 걸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의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한 능력자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제한 능력자의 제1번 타자는 미성년자인 거예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예요. 두 번째는요, 성년자들 중에서도 제한 능력자로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은 자인 거예요. 법원에서 너는 제한 능력자야 라고 심판받은 자도 제한 능력자가 되는데, 얘는 심판의 종류가 세 가지인 거지. 성년 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았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이 피성년 후견인의 의미는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너 앞으로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 피성년 후견인. 그 얘가 제한 능력자고, 피성년 후견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년 후견인이라고 얘기한다고. 또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피한정후견인도 한정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가는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한정후견인을 도와주는 사람 이름이 뭐요? 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 성년후견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 더 있어요. 피특정후견인이라고. 얘도 특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한능력자는 여기까지만 제한능력자예요. 얘도 법원에 심판을 받긴 했지만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면 제한능력자 어떻게 보호가 되는데, 뭔가 부족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와주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여기 혹시 제한능력자 계신가요? 내가 미성년자 안 계신 것 같고, 피성년후견 심판이나 성년후견 심판이나 한정후견 심판 받은 사람 안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한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마음대로 취소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함부로 취소 못해요. 근데 제한능력자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 보호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제한능력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가 가능한 행위라고 보아지는 거야. 그럼 취소하게 되면은 줬던 물건도 되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제한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제한능력자 아니죠? 그러면 이자가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능력 있잖아요. 권리 능력, 생존한 동안. 행위 능력은 혼자서 완전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규정은 전부 강행 규정이야.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자, 뭔 소리냐 그게. 미성년자하고 거래하면서 너 몇 살이지? 예, 17입니다. 야, 근데 너무 외형적으로 완전히 어른하고 똑같다 야.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거래하는 이 순간만은 성년자로 해. 근다고 걔가 성년자가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이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출생하기 전에 생명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어머니가 아기를 갖는 걸 포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태했다. 다른 말로 임신했다죠. 임신했다. 그럼 이때 생명체를 뭐라고 불러요? 태아라고 불러요. 태아. 태아. 태아도 조금 있으면 이제 출생하게 되는 그런 생명체 아닙니까? 얘야도 재산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보호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태아도 모든 법률 관계에서 자연인과 똑같이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제도적 취지를 일반적 보호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열 몇 개국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카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태아도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카톨릭이 국교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고, 카톨릭을 국교로 하지만 몇 개 나라만, 카톨릭을 국교로 하지만 일반적 보호주의 취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10개 나라, 전 세계적으로 10개 나라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건 개별적으로 법으로 이런 행위는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법 조문이 있을 때만 보호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도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래서 개별적으로 태아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법조문은 5개가 있는 거예요. 5개. 이 5개는 암기사항이에요. 이 단순한 암기사항인데 앞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손상, 유유대 이렇게 해서 암기시킬 거예요. 요거는 크게 2번만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네, 라고 합니다. 이 손상유유대는 이거 손해배상 청구예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재산 상속. 이거는 유증, 유리분권, 대습상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 민법도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몸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가 되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손이었죠. 손? 재산 상속 상이었잖아요. 유증 유지요. 유리분권 유입니다. 대습상속 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143페이지에 권리의 주체가 보이시죠? 자연인,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걸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의사 능력은요. 자신의 행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인데 니은에 있는 내용 조금 줄쳐놓으시면 돼요. 그건 다 줄쳐놓아보세요. 의사 능력에 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구체적인 법률행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태아의 권리 능력, 그래. 태아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법조문이 있어야만 태아가 보호가 되는데 14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민법상 개별적인 태아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손상, 유유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손 들어가죠. 손, 재산 상속의 상, 유증에 있어서 유, 유리분권의 유, 대습상속의 대예요. 여기서 유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증이요. 유언으로 중요해 주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아무 얘기 없이 돌아가시면 법정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승계가 되는데 유증을 해 놓으시면 상속인은 아니래도 재산을 승계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유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류분은 뭐냐? 유리분권. 유류분은요. 재산을 가진 자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유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상속인들은 하나도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하면 그러고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모두 승계받은 그분에게 자신의 상속권의 절반 범위 내에서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류품에 대한 분할 청구다라고 해서 유류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습상속은 한 대 걸러서 상속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분은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대신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대습상속이다라고 해서 앞글자 갖고 손상유유대는 열심히 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제도가 나와요. 제한능력자의 종류 들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제한능력자를 어떻게 보호한대요?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하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능력자 자신 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자, 제한능력자의 유형은 미성년자 나오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아까 다 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제한능력자의 유형은 미성년자,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미성년자고, 그 다음에 성년의견 개시심판을 받은 자, 그래요. 어디로부터?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의견의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의견이. 이 말의 의미는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피성년 후견인인 거예요. 얘도 취소를 통해서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본 수업 때 하시자고요. 피한정 후견인도 한정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얘도 뭘 받아야 된다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만 애가 정신 상태가 부족해도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지 않으면 피성년 후견인도 피한정 후견인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도 취소권을 행사해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인 거야. 더 깊이 안 들어가셔도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은 중요한 게 뭐예요? 특정 후견 심판을 받아도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지.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뭐 더 이상 거기는 볼 건 없습니다.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넘겨보시는데 145페이지에 보면은 피특정 후견인이 보이시죠? 거기에 특정 후견 심판을 받아도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누구하고인가 법률행위 했을 거라고. 얘네들이 누구하고인가 법률행위를 했을 텐데 이 법률행위를 제한 능력자는 취소해버릴 수, 일방적으로 취소한다 그랬잖아. 아까 취소. 형성권이죠. 취소. 하게 되면 법률관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다 돌려줘야 되거든. 그러면 제한 능력자만 보호해야 돼? 상대방도 보호해야 돼요? 상대방도 형평의 원칙상 일방 당사자만 보호하면 그건 법은 아니죠. 편파지 편파. 그게 차별이고. 상대방도 보호해야죠. 그럼 상대방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거지. 형평의 원칙상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을 보호할 때는 제한 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소멸시키면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니은에 형평의 원칙상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있는데 이에는 일반적 보호제도도 있고 뭐 특별한 특유의 보호제도도 있는데 거기 A에 보시면 일반적 보호제도에 추인이라는 거 있죠. 추인. 추인은 추후의 법률 효과를 승인한다. 약자예요. 추인. 이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취소권 포기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취소 못하는 거야. 이거는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이고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 규정으로 추인으로 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법정 추인이고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럼 행사기간이 너무 짧다 보면 취소권이 빨리빨리 소멸하겠죠. 취소권자의 취소권이 소멸하면 상대방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유의 보호제도 중에서 뭐 확답 촉구권. 여기서 확답 촉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취소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자 라고 하는 상대방의 권리고 상대방은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하기 전에 여기서 아유 어차피 취소하면 다 뺏길걸 에이 없던 걸로 해 라고 철회도 할 수 있어요. 철회. 그 철회가 혹시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 같으면 아까 단독행위 형성권 같은 거 있죠? 이건 또 거절해 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5살짜리 애가 와서 아저씨 저한테 줄 돈 있죠?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 면제해 준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고맙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야 면제 안 받아 임마 가져가. 이게 뭐야? 거절이죠. 거절. 왜냐하면 얘 미성년자가 와서 면제해 줍니다. 근데 조금 이따 아버지가 와서 그거 취소입니다. 그러면 좋다 말잖아. 그죠? 거기다가 돈도 500원 밖에 안 되는데 짝다리 짚으면서 면제해 준다 그러는데 필요 없어 임마 받아가.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거절이라고 얘기한다고. 거기다가 미성년자도 제한 능력자도 보호받을 정도의 어떤 의식을 갖춰야지 잔뜩 속임수나 쓴 어린 것들 있죠. 깜찍한 것들. 이 속임수를 심하게 썼을 때는 취소권을 바로 소멸시켜 버립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 썼을 때. 자, 한번 들은 걸로 끝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한 능력자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47페이지 부재자 제도와 실종 선고 제도 나오죠. 상대방도 보호해야 되고요. 부재와 실종, 그래. 부재자 제도 및 실종 선고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부재자가 뭐냐? 부재자가. 부재자의 개념은요, 우리 민법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도 부재자의 개념은 다 존재하고 있고, 부재자의 법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부재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민법에서 부재자라고 하는 걸 들었지만 부재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부재자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들은 게 어디야? 투표할 때. 그 공직선거법에도 부재자의 개념은 민법의 부재자 개념과 똑같습니다.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민법하고 공직선거법하고 똑같은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공직선거법에서 부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선거 당일날 선거를 못하게 생긴 애들을, 그런 애들을 선거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부재자 투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 민법은 계속 얘기하지만 재산법이잖아요. 민법상 부재자 제도는 부재자에게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이 승냥이 같은 애들이 와갖고 자꾸 뺏어먹고 여기저기 떼먹으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개입을 해서 부재자의 재산을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관리해 주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이 돌아오면 부재자 본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사회로 원만하게 활동할 수,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럼 부재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민법상 부재자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공직선거법상 부재자는 선거 당일날 선거 못하게 생긴 애가 부재자고, 그럼 민법에서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알거지라는 거예요. 알거지 발음이 안 좋아갖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냥 항상 별 얘기 없이 뭐예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알거지. 이거는 리치, 부자. 우리끼리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해봐서 좋은 사람이 있어갖고. 어쨌든 알거지래요. 그럼 민법에서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걔는 민법상 부재자로 취급하지,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있고 걔가 연락이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자기 주소지를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유학 중이야. 연락은 매일 돼요. 근데 국내에 있는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대. 그래도 법원에서 개입을 해서 재산을 관리해주고 나중에 애가 돌아오면 되돌려주기 위한 제도가 부재자 제도인 거예요.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가 부재자 제도다. 여기 지금 줄 하나도 안 칠 거야. 그대로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전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고 그래서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자를 부재자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머릿속에 넣고 가요. 부재자 제도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예요? 네, 부재자 자신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사회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실종 선고제도 있죠. 이건 이제 반대 개념인 거예요. 실종 선고는 일정한 요건, 부재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통 연락이 안 돼요. 생사불명 상태야. 그 생사불명 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이 되면 그 생사불명 상태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모든 법률 관계가 싹 스톱이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배우자인 거야.
애 연락이 끊어졌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다리는 것도 지쳐 죽겠는데 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하고 거래하던 사람들 있죠.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얘 연락이 안 되니까 제일 답답할 거예요. 이런 법률 관계가 전부 스톱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청구권자가 청구해서 이 사람, 생사불명 상태에 있는 사람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주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생사불명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떤 사람이 청구합니다. 법원에다가. 얘 실종 선고해 주세요. 그럼 법원에서 조사해서 이게 실종 선고감이다. 그럼 그때 실종 선고를 해버려요. 실종 선고를 해버리면 요 실종 기간이 지난 때로 소급해서 사망으로 간주해져 버려요. 근데 사망 간주는 전국적으로 사망 간주가 아니야. 전국적으로 모든 법률 관계에서 사망 간주가 아니라 그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 관계, 재산과 관계하고 가족 관계만 사망으로 간주해요. 그 말은 잔존 배우자 재혼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야. 재혼이 가능해져요. 남아있던 배우자. 그 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가 정리가 돼버린다고. 자식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람 중심으로 멈춰져 있던 모든 법률 관계가 정리가 확 돼버리죠. 이게 실종 선고 제도인데, 이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 선고를 받았대. 그럼 사망으로 간주됐으니까 남아있던 배우자는 옆집 아저씨하고 결혼할 수 있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상속인들에게 다 상속이 되고 여기저기 나눠줄 사람 사망보험금 같은 거 다 받아. 받는데 얘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그럼 사망한 게 아니네. 살아있다는 게 확증이 돼버리네. 그랬어도 실종 선고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효과를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취소 심판을 별도로 해야 돼요. 애가 살아있어서 눈 시퍼렇게 뜨고 눈으로 보인다 그래도 사망 간주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대신 법원에서 빨리 심판을 합니다. 실종 선고 취소.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안 죽었던 걸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안 죽었던 걸로 그냥 취급이 됩니까? 배우자, 결혼했던 배우자 다시 돌아와야 돼? 아니야.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했던 배우자가 얘가 실종 선고가 취소될 것이다 라는 걸 모르고 재혼했으면 안 돌아와도 돼요. 근데 알면서 또는 의심하면서 재혼했다. 그럼 돌아와야 돼요. 하지만 남편이 이혼 청구 소송을 알고 했으니까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유책 배우자로 몰아붙여서 이혼이 가능해져요. 혹시 이분이 실종 선고가 됨에 따라서 재산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죠. 그리고 또 막 재산 막 처분하고 했을 거 아니야. 이때 둘 다 선의로, 즉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모르고 했으면 안 돌려줘도 돼. 물건은 상속받은 자식이 남아있는 정도의 돈 금전만 되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었대. 돌아올 거. 그러면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왕창 배상해 줘야 돼. 이게 실종 선고와 취소다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좀 더. 우리 영화 중에서 그 톰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그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졌다가 4년 만에 돌아오죠. 영화 제목이 캐스트어웨이예요. 캐스트어웨이. 그게 이제 실종 선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거기 뭐 영화 그 사람의 인간 승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실종 선고가 됐다가 실종 선고 취소가 됐구나. 4년 만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재혼했어 안 했어요? 했죠. 누구하고? 얘 친구하고. 항상 무시무시한 적은 내 제일 가까이 있는 놈 시켜. 그래. 돌아왔으면 그 부인이 살고 있던 그 집은 톰 행크스 집이거든.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돌려주고 있죠. 영화니까 안 돌려준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이 뭐야? 그 집 앞에 톰 행크스가 차 안에서 비가 오는데 싹 있으니까 부인이 이렇게 내다보고 자기 전 남편이 와 있으니까 비 쫄딱 맞으면서 뛰어나와서 그 키스 한번 쭉 해주고 들어가죠.
거기서 쟤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키스하고 끝날 일이 아닌데 짐 빼서 나가야 되는데 비 맞으면서. 그때 우리 집에 계신 분이 꼭 김 빼는데 뭐 있다고, 재미 빼는데 뭐 있다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뭐 뽀뽀 한 번 해주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부인이 그 집을 팔아먹었다는 거야. 팔아먹었으면 집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남은 돈 있잖아. 쓰고 남은 돈. 이걸 현존이익이라고 하거든. 요거만 돌려주면 되지만 안 팔고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건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 그것도 현존이익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종 선고가 취소가 돼서 사망으로 간주됐던 사람이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현존이익은 돌려줘야 된다고. 이미 처분한 것들, 선의로 처분한 것들은 물건 자체를 돌려올 수는 없지만 돈은 남아있을 거 아니야. 10억에 팔아갖고 3억 원 쓰고 7억 남았다 그러면 7억만 주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근데 안 팔고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되돌려줘야 돼. 뽀뽀로 끝낼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래서? 뽀뽀로 끝냈다. 근데 나는 거기서 끝까지 안 나오고 있었어요. 저거 왜 뽀뽀로 끝내는 거야 이거? 집 돌려줘야 되는데 왜 집 안 빼는 거야? 아, 굉장히 미련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마무리하고 문학적인 마무리가 다른 거죠. 문화적인 마무리가 다른 것이다.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실종 선고의 요건만 한 번 더 보고요. 그러면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발생한 걸 실종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인에 따라서 보통 실종은 아무 이유 없이 집 나갔어. 아무 이유 없이 집 나가갖고 5년 동안 소식이 없대요. 이게 이제 실종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 실종은 사망했을 개연성이 이거보다 더 높아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 나갔던 자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1년 동안 안 돌아와. 선박이 침몰했는데 그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가 사태 종료 후 1년 동안 안 돌아와요. 항공기가 추락했는데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가 1년 동안 안 돌아와요. 우리가 조금 아까 예를 들었던 톰 행크스 영화에서는 항공기가 추락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외국의 영화의 간접 광고의 효시가 돼요. 실제로 DHL인가요? 페덱스인가요? DHL인 것 같아. DHL하고 윌슨 있죠. 스포츠 브랜드 윌슨. 그 윌슨하고 계속 얘기하잖아. 윌슨 그래 뭐 어쩌고. 그리고 나중에 올 때는 윌슨은 놔두고 오죠. 예, 네, 좋습니다. 기타 위난, 쓰나미에 쓸려 나갔대요. 근데 1년 동안 소식이 없다. 그럼 이거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아. 그러니까 기간을 1년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자가 청구해야 된다. 여기 중요한 말 나오는데,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할 때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왜 나오는 거냐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10원도 상속 못 받아요. 그럼 2순위 상속인은 10원도 상속 못 받으니까 얘는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야. 민법은 재산법이라 그랬죠. 재산은 그래서 민법도 경제법인 거예요. 재산거래와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상 이해관계는 경제상 이해관계가 민법상 이해관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2순위 상속인은요. 이런 정도 보시고요. 실종선고의 효과, 이것도 제가 저한테 그냥 설명 들은 걸로만 끝내세요. 실종선고 취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우리 요거 하나만 보시자고. 여기 선의, 악이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선의는 착한 거고 악의는 나쁜 거죠.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얘기고, 민법상 선이다, 악이다 라고 하는 건 착한 놈, 좋은 놈이 아니라, 앞에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데 그 법률 행위에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그 사정을 전혀 모르고 법률 행위하면 선이고,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법률 행위했으면 악이고, 혹시 위험 요소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면서 하는 법률 행위도 악인 거예요. 자, 이 분필을 저한테 사는 걸로 계약을 하자고. 이 분필의 길이가 이만큼 차 있을까요? 아니면 요만큼 몽땅일까요?
집어넣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만큼 꽉 차 있을 것이다. 근데 보니까 이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샀다.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샀다. 그럼 그분은 선이지, 선이? 모르고 샀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조시키가 저거 한 달 넘게 썼어. 이거 꼽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만큼밖에 없을지도 몰라. 혹시 집에서 갈아 끼웠나?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샀다. 그럼 걔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알고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악인 거야, 악이. 아침에 보니까 살짝 뺐다가 끼우는데 조금밖에 안 남았더라라고 하는 거 알았으면 그건 무조건 악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았던 것도 악이고 의심을 가지면서 했던 것도 악이고 선의는 그런 위험성을 전혀 몰랐던 걸 선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선의, 악의. 요건 참 많이 써요. 선의, 악의. 여기에도 지금 뭐 선의의 수익자냐 악의의 수익자냐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요건 좀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권리의 주체 법인이 나오죠. 법인. 요거는 좀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